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중심으로 남은 부분을 오늘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 2의 순환적 세계관, 태초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우선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오늘이 이 신화 내용이 초등 교과서에도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요약한 내용이 한 6분짜리 요약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겸 6분짜리 영상 보고 텍스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 오늘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부모님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몰라 마을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느 날 오늘이는 자신을 친손주처럼 돌보아주던 백씨 부인으로부터 부모님이 신관과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이는 바로 부모님을 찾아 원천강으로 떠났다. 흰 모래 마을에 도착한 오늘이는 별층당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장상이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장상이는 서쪽 연화못의 연꽃나무에게 가는 길을 물어보라며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원천강에 가시거든 나는 왜 밤낮 글만 읽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봐 주세요. 오늘이는 장상이가 알려준 대로 서쪽 연화못으로 갔다. 연꽃나무는 청수 바닷가에 큰 뱀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며 자신은 가지가 많은데도 왜 한 가지에서만 꽃이 피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길을 떠난 오늘이는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청수 바닷가 모래밭에서 큰 뱀을 만나 길을 물었다. 원천강 가는 길을 인도하긴 어렵지 않으나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 다른 뱀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고도 용이 되어 올라가는데 나는 여의주를 셋이나 물고서도 용이 못 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는지 알아봐 주시오. 큰 뱀은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청수 바다를 헤엄쳐 어느 낯선 땅에 데려다 주었다. 한참을 걸어 길가 외딴 별층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메이리를 만났다. 메이리는 하늘의 벌을 받아 매일 책을 읽고 있는데 언제나 이 신세를 면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우물에서 물을 깃는 선녀들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우물가의 선녀들은 구멍난 두레박으로 물을 풀 수 없어서 울고 있었다. 오늘이는 댕댕이 덩굴과 송진으로 구멍과 틈을 막아 두레박을 고쳐주고 원천강 가는 길을 물었다. 선녀들은 궁궐같이 커다란 별당으로 오늘이를 데려다주며 그곳이 원천강이라고 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모님을 만나 홀로 살던 일부터 수만리 길을 헤치고 부모님을 찾아온 사정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눈물을 지으며 오늘이를 감싸 안았다. 오늘이는 부모님을 따라 원천강을 구경하였다. 높은 담장이 둘러쳐진 곳에 문이 4개나 있었다. 첫 번째 문을 열어보니 봄바람이 따스하게 부는 가운데 진달래, 개나리, 매화꽃, 영산홍 등 갖은 봄꽃이 피어 있었다.
두 번째 문을 열어보니 뜨거운 햇살 속에 보리와 밀 같은 곡식과 채소가 무성했다. 세 번째 문을 열어보니 너른 들판에 누런 벼가 황금빛으로 물결쳤다. 네 번째 문을 열어보니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이 세상 사계절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원천강을 구경한 오늘이는 도움받은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작별했다. 부모님은 부탁받은 일들에 답을 해주고서 오늘이를 문 밖까지 배웅해 주었다. 오늘이는 메일이를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났다. 여의주를 하나만 물면 용이 될 수 있지요. 뱀은 얼른 여의주 2개를 뱉어서 오늘이에게 주고 하나만 입에 문 채 몸을 뒤틀었다. 뱀은 힘찬 소리와 함께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위까지 핀 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주면 가지마다 꽃이 핀답니다. 연꽃나무는 얼른 윗가지에 핀 꽃을 꺾어서 오늘이에게 주었다. 그러자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맺히면서 탐스러운 꽃이 송이송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장상희님처럼 몇 년간 홀로 글만 읽어온 처녀를 만나 배필로 맞이하면 만년 영화를 누리실 수 있답니다. 여기 메이리님과 부부의 연을 맺으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마을로 돌아온 오늘이는 백시 부인에게 뱀한테서 받은 여의주 1개를 주었다. 백시 부인은 어느새 어른이 된 오늘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 뒤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 선녀가 되어 원천강을 돌보며 사계절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잘 봤습니까? 이게 사실은 원천 신화지요. 그래서 이게 이 오늘이 신화가 이제 애니메이션 오늘이로 이제 재창작되는 과정에서는 이승강 감독님의 어떤 작가관이랄까 이런 게 좀 반영되어서 그죠? 새롭게 내용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원래의 그 신화 내용에 대한 걸 이제 좀 요약한 것을 봤는데, 자 다시 텍스트로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본론 2의 순환적 세계관 태초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래 신화 내용에도 나왔지만 이 오늘이는 원래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죄송합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뭐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고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불행한 아이죠. 고아니까. 그죠? 그런데 감독은 오히려 이 원천강에서 이렇게 고아로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놀던 오늘이를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저번 수업에서 봤던 애니메이션에서 침입자들 때문에 어디인지 모르는 섬으로 오늘이가, 물론 인간 세상입니다만 그 섬이, 오늘이가 이제 그 섬으로 떨어졌을 때 감독은 오히려 원천강에서 자유로웠던 벌거벗고 놀던 그 자유로웠던 오늘이에게 이 섬에 떨어졌을 때 이제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은
존재. 그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인 태초의 인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가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인데,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타인의 시각을 의식하고 어떤 사회에 소속된, 사회의 어떤 의식의 지배를 받고 규정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이가 이렇게 옷을 입음과 동시에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을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가 서양 신화에도 나오지만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만 산자나 죽은 자가 레테의 강을 건너온 순간 레테의 강을 건너면 과거를 잊어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오늘이도 이 원천강을 떠나오는 순간 이생에서 겪어야 하는 인간의 모든 규제와 욕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행복의 본질을 알고자 끝없는 그 어떤 지적인 탐구, 거기에 이제 항상 매달리는 메이리를 비롯해서 또 슬픔을 업보처럼 짊어지고 사는 구름 동자, 항상 비를 맞고 다니죠. 구름이 머리 위에 같이 날아다니면서, 그죠? 구름 동자. 그 다음에 하나의 여의주에 만족 못하고 여의주를 여러 개 입에 물고 있는 이무기. 이것도 욕망이 크죠. 자기가 그 용으로 승천하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 과다해서 여의주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 물고 있었죠. 이런 이무기의 욕망도 오늘이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원천강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는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이 원천강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걸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봤던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오늘이가 이제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면 이제 메이리가 있고 또 연꽃이 있고 구름 동자가 있고 용으로 성천 못하는 이무기가 있죠. 이런 그 동식물들의 도움을 이제 사실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꿈에 그리던 그 친구였던 학이 있는 원천강에 이제 도달을 합니다만 이렇게 사계절 내내 꽃으로 아삭하게 꽃이 피어 있던 그 원천강이 가보니까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음 속에 갇혀 있었죠.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학도 그 얼음 속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덤 같은 얼음에 갇힌 학을 보면서 정말 오늘이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이 눈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무기가 여의주 하나를 떨어뜨리니까 얼어붙은 원천강이 갈라졌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진 그 낭떠러지로 오늘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오늘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무기가 정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입에 물고 있던 여의주를 버리고 그죠? 오늘을 구하게 되죠. 자, 여기 저번 우리 애니메이션 봤던 부분 상기하면서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에 쥔 것을 오히려 버려야 한다. 해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옛날 속담이 있듯이 이무기가 이런 자기가 계속해서 너무 과욕을 부리던 여의주를 버리는 순간에 오히려 오늘을 구하면서 용이 되어서 하늘로 성천하는 장면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명장면 압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신화 오늘이에 대한 이승강 감독의 어떤 성찰, 작가관이 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래 신화에서는 이런 장면 없지 않습니까? 감독의 작가관이 투영된 거죠. 그래서 이 제주도 신화 오늘이에서는 오늘이가 이제 이무기나 구름동자나 메이리를 찾아가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답을 일일이 가르쳐 주죠. 아까 만화에서 봤죠. 원래 신화에서는.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오늘이에서는 조금 다르죠. 인물들의 각기 다른 소원을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이론론적인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의 불길로 원천강에 불이 붙으니까 용은 불을 끄기 위해 구름 동자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을 채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진 구름 동자는 연꽃의 연잎을 타고 메이리가 있는 곳으로 또 날아갑니다. 그리고 메이리는 정말 책 속에서 자기가 찾으려고 무진장에 애를 썼던 이 행복을 구름 동자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또 연꽃은 자신의 연잎을 구름 동자에게 줌으로써 탐스러운 꽃이, 그죠? 오히려 피어나게 되고, 이건 이제 신화 내용과 조금 그죠? 그래서 오늘이 이무기, 구름 동자, 메이리, 연꽃나무 이 모두가 어떤 집착 이런 데서 벗어나죠. 눈물, 고통에서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은 그 오늘이에 등장하는 이무기의 변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들, 그리고 동물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동물, 식물 혹은 무생물로 변형하는 장면이나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국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신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걸 보면, 그죠? 우리 한국 신화에서도 보면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인간으로 둔갑해서 사람을 유혹한다든지,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드라마 보면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전설의 고향 잘 모르죠? 요즘에 안 하니까. 옛날에 KBS에서 했어요. 전설의 고향. 여름만 되면 그 구미호가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신화에서도 이렇게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인간으로 둔갑해 사람을 유혹한다든지, 또 뱀이 허물을 벗어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수많은 신화에 보면 인간이 동물로 변신한다든지, 혹은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한다든지, 인간이 무생물로 변신한다든지, 그렇게 형태를 바꾸는 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변신에 대한 끝없는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신이란 존재는 불멸이죠. 죽지 않는, 멸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변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혼의 불멸과 그 불멸의 영혼이 다른 형태의 몸으로 다시 변한다는 이런 모티브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인간은 본래 우주에서 근원하였고, 또 우주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이 동양의 철학에서 우리가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서양 신화에서 이렇게 표현된 동물이나 식물의 변형이 신들의 징벌이라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신한테 처벌을 받아서, 그죠? 예를 들면 뭐 제우스 신의 노염을 사서 뭐 동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반면에 동양의 신화에 등장하는 변형은 단지 신들의 징벌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과정이 있다. 우리 불교에서의 그 윤회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이런 시간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관념에서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동양 신화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형태는 동물이나 식물 혹은 생명이 없는 돌, 이런 존재로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자연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정복의 대상으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지금 문제시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지금 그 이상 기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계속 자연을 개발하고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인데 지금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돌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에도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지구 반대편에는 가뭄, 또 반대편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불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 발화가 많죠. 불 때문에 많은 산림이 불타고 사람도 죽고 이런 일이 자연재앙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자연을 보존하기보다는 계속 개발의 대상 혹은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자연을 파괴해온 결과를 지금 우리가 되돌려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텍스트 돌아갑시다. 우리가 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는 말로 표현하듯이, 그죠? 한국인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고, 불멸의 존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 인간의 영혼은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통 예전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오늘에 나타난 이 원천강도 역시 인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살았던 곳, 태초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 순환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불교 유네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신화적 상상력, 인류 보편의 주제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화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화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죠? 신화는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예전에 문자가 없을 때부터 생겨난 내용이 신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곧 사람이 시간적 순서, 즉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원초의 시간, 그 사건이 처음 생겼던 시간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화의 강력한 시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함으로써 혹은 낭송을 함으로써 입에서 입을 통해서 반복되고 재생되면서 이렇게 전승되어 왔고,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신화는 또 앞으로 미래 세대는 우리 현재 얘기가 과거의 신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과거에는 그 낭송의 주체자가 뭐 주술사거나 또 노래 부르는 음유시인이거나 뭐 이랬다면,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낭송의 역할을 예술가들이 하죠. 예술가들이 그 역할을 이제 맡는다는 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그 뭐 화롯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 앉아서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꾼의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전승되어 오고, 그 문자가 이제 생기면서부터 책에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발견되고 영화가 또 보급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볼 수도 있고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대중들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원천 신화가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또 기록되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양한 형태로. 그죠? 이처럼 신화적 상상력은 옛날 고대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런 전승되어 온 그런 행위, 반복적인 행위이고 끊임없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현실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고, 삶의 진실에 대한 욕망이 거기에 신화 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집단적 혼이, 집단적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영원한 세계가 이 신화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작가들이 화두로 삼아야 할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신화는 겉보기에는 외형상의 줄거리는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그런 줄거리지만 실제 안에 담고 있는 주제는 전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권력 다툼이나 부자 간의 갈등이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주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이런 신화적인 상상력을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어떤 특이한 체험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편성으로 성취되는 작품으로 성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좀 아쉬웠다는 겁니다. 주로 도덕적 메시지나 교훈적 내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좀 도덕적 메시지나 교훈적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대중들이 유행하는 성향을 좀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온 게 사실은 조금 단점이었어요. 실제 설화나 민담 등의 모티브를 갖고 제작된 대부분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 권선징악, 선이 승리한다든지 또 가족의 사랑 이런 게 주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비춰봤을 때 이 이승관 감독의 오늘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작품성에서는 호평받았지만 장편 애니메이션이 가져야 할 스토리의 긴 호흡이 실패했다 해가지고 대중성에서 조금 실패했던 이 이승관 감독의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마리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2002년도 작품인데 저는 이걸 극장에서 봤어요. 저는 나름대로 괜찮게 봤는데 대중성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애니메이션 마리 이야기 이후에 발표한 작품이 이제 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작품성과 대중성에 대한 감독의 어떤 고민도 이 애니메이션 오늘이에 좀 반영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기존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신화를 좀 단순한 소재로 생각해가지고 고정된 기록에 머무르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제주도 신화인 오늘이를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이 감독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진지하면 안 되죠. 무겁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냄으로써 이 신화가 원래의 신화가 가졌던 보편성하고 또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어떤 상상력을 모두 놓치지 않고 담아낸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창의력, 창조성, 창조적 문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성이 강조되는 그런 지금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성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탐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 끝에 많은 걸 창조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발명품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꿈꾸는 건데, 또 이것은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의 구체성을 벗어나 있을 수 없는 것을 상상한다는 그런 인식은, 즉
세계에 대한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이러한 상상력을 좀 더 극대화해서 시각적인 어떤 비주얼이나 청각적인 현실성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매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이 상상의 세계를 현실에 강제적으로 대입하고 너무 도덕적인 메시지나 교훈적인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내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서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그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브라드 베어, 베어 곰 형제죠. 브라드 베어 2004년도 작품입니다. 이거하고 덴마크 감독 야닉 파스트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곰이 되고 싶어요. 이 두 작품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디즈니의 그 브라드 베어 곰 형제의 우애를 다룬 이 브라드 베어에서 주인공 키나이가 헌형의 목숨을 앗아간 곰을 죽이게 되고 그 때문에 부족 주신이 주인공을 곰으로 변신시키죠. 하지만 나중에 이 영혼인 큰 형의 도움으로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온다는 전형적인 변신의 어떤 신화 내용입니다. 즉 주인공이 벌을 받아서 짐승으로 변했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니까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관습적인 스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그 덴마크 감독이 만든 곰이 되고 싶어요에서 주인공인 인간은 스스로를 마법에 걸린 곰이라고 믿으면서 이 제목처럼 곰이 되려고 세 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곰이 되어 곰의 세계를 돌아갑니다. 곰의 세계로.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의 브라드 베어가 철저히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 곰이 되고 싶어요에 등장하는 인간은 자연이나 혹은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자 오히려 개체로 묘사가 되고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죠. 인간 중심의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만화 영화의 일부입니다. 애니메이션 곰이 되고 싶어요에 나온. 그러니까 신화가 인간의 삶과 죽음, 또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그런 걸 아주 다양하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라면은 그동안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은 이 공간적 배경으로서 신화의 공간을 많이 이용을 했죠. 이 환상적 공간을 이용을 했지만 그것뿐입니다. 신화적 사유의 공간으로서의 어떤 주제와 공간은 확장 못한 거죠. 확장시키지 못했고 사용해서 사용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장소는 과거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경계 없는 시대에 쓸 장소를 가지지 못한 인간은 가장 경시될 것이다. 장소는 과거이고 역사이다. 역사를 가지지 못한 인간, 과거를 잊은 민족 또한 끝없이 사라지거나 가축이 되어 잡아먹힐 때까지 알을 낳을 뿐인 닭과 같은 운명을 맞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해당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미야자키 하야오 이 감독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군국주의, 그죠? 식민주의 시대의 일본, 지금 특히 일본 정치인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엉터리 역사, 교과서에도 엉터리 내용을 싣고, 그래서 과거를 잊은 민족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제일 문제죠. 역사를 왜곡했으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감독이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단순히 배경적 의미에서 신화를 본다면 애니메이션은 정말 시각적 스펙타클로만 관객의 눈만 즐겁게 하는 오락으로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이 수용자들이, 즉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죠? 연관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욕망 뒤에는 삶이 예술의 원천이라는 어떤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이 예술의 원천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과 예술에는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삶이 예술적인 상상력에 정말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남용하여 들어가면은 삶이 예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성과 개연성을 추구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의 본질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에 따르는 그에 수반되는 정신활동이 신화적 상상력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현실 이면에 현실의 배후에 있는 진실이 진정한 현실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때 현실에 기초하는 상상력은 한 단계 넘어서서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것까지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 대한 재창조 혹은 새로운 세계의 구축,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을 오락영화로서만 볼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작가의 세계관이 투영될 수 있고 원래 소재였던 진화적 내용이 그죠?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텍스트 내용은 신화적 모티브를 활용해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오늘이 이 텍스트를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신화적 상상력의 현대적 해석에 따른 작가 의식의 반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승관 감독의 작가관에 대해서도 그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인류 보편의 주제화, 인류 보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한 내적으로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화적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화적 소재의 화려한 이미지와 소리 등을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신화적 상상력이 지닌 인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작가의 의식, 이러한 작가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우리가 한 내용은 결국 앞으로 이 신화의 내용이 애니메이션 창작 혹은 영화라든지 이런 창작에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이라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오늘이에 대한 아쉬운 점도 지금 나옵니다. 이 뒤에 쭉 나오죠. 뭐 오늘이라는 이 단편 애니메이션이 완벽한 작품은 아닙니다. 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긴 야가 오늘이를 구해내고 시간의 흐름이 부활하는 모습은 애니메이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현실과 연결된 그런 환유의 세계를 보여줬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통해서 신화적 세계를 재창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작가적 의도를 고려한다면 얼음이 풀리고 새 생명이 돋고 평화로운 세계가 회복되었다는 오늘의 마지막 장면도 조금 관습적인, 옛날 그 관습적인 장면으로 좀 우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작품을 통해 시간의 순환적 진리를 회복한다는 상징적인 주제의식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조금 표현에 대해서 우리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엘리엇이 한 말 중에 시는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예술 작품이 직접적인 감정을 누출하는 분화구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감정을 그려내면서 그 감정을 독자가 직접 느끼도록 하는 그런 창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제시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꿈꿀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적 상상력의 밑바탕에는 이성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전복, 그런 세계관을 이제 뒤집어엎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신화적 상상력에는 지식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영원한 생명 대신 선과 악을 경험하는 것과는 실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류 최초의 고전의 대표작이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작가인 호메로스가 장님이었다는 것은 오늘날 예술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호메로스가 장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작가의 말로 내면적인 빛에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즉 우리 시만이라는 말을 하죠. 시만, 마음의 눈. 시만이라는 덕목의 소유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이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깊은 연관성을 맺는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 신화와 이야기를 잃어버린 이 시대를 통찰하는 화두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시간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42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남은 시간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